안녕하세요. 성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9강, 바로 붕당정치의 전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학습지는 똑같이 64번 학습지고요. 교과서는 176에서 17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붕당이 형성되는 배경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죠? 훈구랑 사림이 권력을 놓고 갈등하는 사화가 벌어지고 그 4번의 사화 때 다 깨져버린 사림이 끝끝내 훈구를 이길 수 있던 비결, 향촌 자치기구인 위양수, 향촌사를 장악하는 향약, 사림들의 근거지인 서원, 이 위양수, 향약, 서원을 근거로 결국 사림이 훈구를 꺾고 정권을 장악하죠. 근데 그렇게 훈구를 물리친 사림들이 이번엔 자기들끼리 갈라집니다. 그 사림 안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붕당을 만들어요. 이 붕당의 성격, 붕당은 두 가지 성격을 공유한다 그랬죠? 뭐랑 뭐? 정치적인 성격과 학문적 성격을 공유하고요. 얘들은 공론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랬죠? 그죠? 양반 다수의 의견이 공론을 중시합니다. 이 양반 다수의 공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삼사원관이고요. 이 삼사원관을 또 임명하는 자리가 누구예요? 이조전랑이에요. 이조전랑은 누가 임명한다 그랬죠? 셀프 추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조전랑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 학문적 이념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당으로 나누어지지만, 정당이 나누어지지만 그들 사이에서 지켜진 원칙, 바로 뭐의 원칙? 공존의 원칙. 너랑 나는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상대방과의 학문적, 정치적 차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붕당이 갈라지는 걸 볼 때는 정치적인 이유와 학문적인 이유를 함께 봐야 됩니다. 최초로 붕당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정치적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무슨 자리를 놓고서?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다 그랬죠. 이게 정치적인 이유고, 학문적인 이유 누가 달라? 선생님이 달라. 보고 배운 게 달라.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달라. 선생님이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동인은 누구의 제자였죠? 조식과 이황. 서인은 누구의 제자야? 성은과 이의 제자입니다. 이게 학문적인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갈라지는 건 누구였죠? 동인이었죠. 동인이 뭐랑 뭐로 갈라지죠?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 정치적인 이유는 정열이 모반 사건, 정철의 세자책봉 사건을 놓고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이유라면 학문적인 이유는 북인은 누구의 제자? 조식의 제자. 남인은 누구의 제자? 이황의 제자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정치판에 꽝 하고 뭐가 터져요? 외란이 터지죠. 그죠? 이 외란 이후에 왕이 된 게 누구야? 광해군과 그를 따르는 북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죠?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이 중심이 되어서 광해군 정권이 만들어지고, 얘들은 무슨 외교?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되고, 이러한 중립 외교는 성리학적인 4대의 명분을 저버렸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서인이 중심이 되어서 남인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인조와 그를 따르는 서인과 남인은 무슨 외교 정책을 펼쳐요? 4대의 명분과 의리를 지키겠다 그러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었어. 그리고 이런 친명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호란이 터진다라는 것까지 공부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뒷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에 삼전도의 구역으로 오랑캐를 섬기게 된, 군신관계를 맺은 우리 인조 있죠, 여러분들? 이 인조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여기 적는 거는 앞으로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자료이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인조는 이제 원래 그 본부인이 있었어요. 인조가 원래 부인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였죠. 비혼의 소현세자.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복림대군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어머니이자 인조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인조는 이미 44살이었고요. 인조는 44살이었고 소현세자는 27살, 복림대군은 20살일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조, 내가 비록 오랑캐에게 삼전도의 굴욕으로 대가리가 꼈었지만 회장가가 가고 싶어. 회장가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인조가 새 장가를 듭니다. 그래서 인조가 새로 맞이한 왕비가
자의왕후예요. 자의왕후. 그런데 충격적인 건 자의왕후의 나이입니다. 몇 살이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동갑이에요. 중학교 2학년 몇 살? 15살. 아니 세상에나 44살 왕이 결혼을 맞이한 새 왕비가 15살이네. 나이 차이가 몇 배예요? 거의 3배야. 근데 이것도 충격이지만 새엄마가 생겼어.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새엄마가 자기보다 어려. 거의 자기 조카뻘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유왕후도 얼마나 황당하겠어. 결혼했더니 남편은 나이가 3배가 많네. 결혼했더니 아들이 생겼어. 근데 아들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서로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은 어머머머 새어머니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자유왕후도 예 이러고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얘들아.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알다시피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인질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아버지인 인조에게 청나라는 오랑캐가 아니다.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인조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소현세자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예요? 네, 복림대군. 얘가 바로 나중에 뭐가 돼? 효종이 되죠, 효종. 그리고 여러분이 효종도 당연히 결혼한 상태야. 효종도 아내가 있겠죠, 그죠? 효종 아내가 있어, 효종비. 근데 문제는 자유왕후 입장에 봐봐. 아들보다 새엄마가 나이가 어려, 그지? 그리고 효종의 아내, 그러니까 자유왕후에게 며느리 있죠? 이 며느리보다도 시어머니가 나이가 어려요. 너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 온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효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효종이 죽어. 그럼 효종의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 참고로 얘들아, 효종과 효종비, 효종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효종 다음에 왕이 되는 현종이에요. 근데 이제 효종이 죽었네. 이 아들인 현종은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효종이 죽었을 때도 자의왕후는 살아있었어요. 자의 대비가 된 거죠. 왕의 어머니니까.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아들보다 새어머니가 더 오래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새어머니도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왕실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효종이 죽었는데 자의왕후가 이제 이 장례식에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느냐, 이 예법과 예절에 관련돼서 논쟁이 터지는데 이게 바로 이번에 공부할 핵심 주제인 예속 논쟁이야. 예법에 관련된 논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봐봐 얘들아. 효종은 원래 몇째 아들이었어. 그지? 첫째가 아니었어. 그지? 소현세자가 첫째였고 복림대군 효종은 둘째였단 말이야. 둘째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효종이 죽었는데 자의왕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이걸 놓고서 서인과 남인이 뜻이 갈라집니다. 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왕이라고 해서 특별할 거 있냐? 우리 양반들의 예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왕실에서야 이런 일이 처음이지만 일반 양반집에서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일 거 아니야.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는 경우. 근데 양반들의 그 예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는 상복을 1년 입어야 돼. 서인이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효종은 원래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이 자의왕후는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 몇 년 입어야겠죠? 1년. 그러니까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자의왕후도 둘째 아들이 죽은 예법에 따라 상복을 1년 입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서인의 논리였어요. 근데 남인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야. 남인은 말합니다. 야, 어떻게 왕을 일반 양반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 비록 효종이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된 게 맞지만 그래도 효종은 왕이다. 정통적인 왕이다. 그러니까 왕을 양반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효종은 비록 둘째 출신이지만 왕이 되었으니까 왕실을 좀 특별하게 대접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효종을 우리가 뭐로 바라봐야 한다? 첫째 아들로 바라봐야 되고 첫째 아들에 준하는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 조선의 예법상 엄마는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상복을 3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남인은 효종은 비록 둘째 출신이지만 실질적으로 왕이었고 왕은 특별하니까 우리가 첫째 아들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어머니인 자의왕후도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한다?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입는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진 게 1차 예송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아들인 현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마음에 들까? 그래, 당연히 여러분 남인 이야기가 마음에 들겠죠. 서인은 지금 자기 아버지인 효종이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의 예법을 적용해서 자이왕후가 상복 1년 입으라 그래. 근데 남이는 비록 둘째지만 왕이니까 특별하게 대접해서 첫째 아들의 예법으로 승격해서 3년을 입어야 한다는 거잖아. 현종은 당연히 남인 의견이 마음에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조반정을 일으킨 거는 비록 서인, 남인 함께 일으켰지만 주류가 누구야? 서인이 주류란 말이에요. 남인은 서포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당연히 누가 세? 서인의 세력이 강해. 그래서 이제 막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된 현종은 이 서인의 의견을 꺾을 만한 힘이 없던 거야. 그래서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누가 죽냐? 효종의 아내, 현종의 어머니이자 효종의 아내가 죽어버려요. 효종비가 사망을 해.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 불쌍한 자이왕후는 살아있었어. 이번에는 며느리가 죽었다. 이 며느리가 죽었을 때 이 시어머니인 자이왕후는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이걸로 또 싸움이 나. 이게 2차 예송이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죠? 자, 근데 이번에도 논쟁은 똑같아. 서인은 말합니다. 효종은 몇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다. 그리고 효종이 둘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효종의 아내도 둘째 며느리다. 조선의 예법상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 상복을 9개월 입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이왕후는 상복을 9개월 입어야 한다. 이게 서인의 논리였어요. 그 말이 남이는 야, 니네 진짜 왜 그러냐. 왕실을 어떻게 양반 사대부랑 똑같이 취급하냐. 왕실은 특수해. 왕실은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왕실은 우리가 좀 대접을 해줘야지.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첫째 며느리라고. 효종도 첫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효종 아내도 첫째 며느리로 대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조선의 예법상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시어머니는 상복을 1년 입어. 1년 입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현종은 누가 마음에 들어? 남인의 논리가 마음에 들겠죠. 근데 이번에는 남인이 이겨. 왜? 이미 현종이 왕이 된 지 어느 시간이 지나고 터진 게 2차 예송이야. 그래서 현종도 충분히 서인의 힘을 꺾을 만큼의 그 왕으로서의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어. 그래서 이번에 현종이 말하는 거예요. 야, 서인. 니네 보자보자니까 너무한다. 왜 계속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라 그래? 우리 아빠 무시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비록 둘째 출신이지만 왕이잖아. 왕을 그 깎아내리려 그래? 라고 하면서 현종은 2차 예송되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지금 제 말만 들었을 때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죠? 여러분들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봅시다. 예송 논쟁. 한마디로 뭐에 관련된 거? 예법. 예절에 관련된 논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송 논쟁은 크게 몇 번 터진다? 1차와 2차 두 번 터진다. 1차 예송은 누가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을 때. 2차 예송은 효종의 아내 효종비가 죽었을 때입니다. 자, 1차 예송 효종이 죽었을 때. 자, 봐봐. 1차 예송은 누가 죽었을 때야? 효종이 죽었을 때야. 누가 상복 입는 거 가지고? 대비, 자이왕후, 자이대비, 효종이 죽었을 때 새엄마인 자이왕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서인은 말합니다.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는 상복을 1년 입는다. 그러니까 효종 엄마, 새엄마인 자이대비도 몇 년 입어야 한다? 상복을 1년 입어야 한다. 남인은 말하죠. 효종은 둘째 출신이지만 왕이니까 특별한 경우니까 첫째 아들 장자에 준하는 예법대로 우리가 우대해줘야 한다. 장자가 죽었을 때 엄마는 3년 입는다. 3년 입어라. 이래서 누가 이긴다고?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깁니다. 동그라미 쳐놔요 여러분들. 자, 2차 예송 한 번 더 터집니다. 이제 누가 죽었어? 효종 아내가 죽었어. 이때 또 시어머니인 자이왕후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느냐? 이번 똑같아요. 서인은 여전히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처럼 얼마? 9개월 상복을 입어야 한다. 남인은 첫째 아들, 첫째 며느리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는 상복을 1년 입는다. 1년 입어야 한다. 이번에 누가 이긴다고? 남인이 이긴다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뭘 이딴 걸 가지고 싸우나. 진짜 조선 진짜 할 짓 없구나. 아니 씨, 왕과 왕비가 죽었을 때 그 상복 몇 년 입는 거 가지고 싸워? 할 짓이 그렇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송 논쟁은 그런 저차원적인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는 상복을 몇 년 입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필기 실수했네요.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이 표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면은, 자, 지금 서인의 주장은 뭐야? 효종이 몇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효종은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된 거니까 효종을 우리가 뭐로 바라봐야 한다?
둘째 아들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또 어차피 왕이나 양반이 다를 게 뭐냐? 그러니까 왕이 죽었더라도 우리 양반 사대부에게 하는 거랑 똑같은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 효종 둘째 출신 아니었냐? 라고 효종을 둘째 아들로 바라보고 양반에게 적용하는 예법 예절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거야. 즉 왕이나 양반 사대부나 뭐 하다?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에 반해 남이는 뭐라 그래? 비록 둘째 출신이지만 왕은 특별하다. 어떻게 왕을 양반과 똑같은 예법을 적용하느냐? 왕은 좀 특별하게 대접을 해야 한다. 당연히 왕은 일반 양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 조선 상황이 어때? 두 번의 큰 전쟁이 터졌죠.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터졌고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개혁을 하고 바꿔야 돼. 그지? 나라를 바꿔가야 한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이름이 배웠잖아. 뭐 저번 시간에 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막 여러 가지 변화를 배웠죠. 그런 식으로 외란 이후에 외란과 호란, 양란 이후에 이 나라를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 나라를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 이 개혁을 누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갈 것이냐? 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신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지금 그 국정 주도권을 놓고서 갈등이 벌어진 거야. 서인은 말하는 거죠.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신하들이 이끌어가야 한다. 해서 이 서인은 신권 중심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나 사대부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나라, 이 양란 이후에 나라를 바꿔나가는 거는 우리 신하들, 능력 있는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신권 중심의 정치를 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왕의 권위를 좀 깎아내리는 거야. 왕이나 양반이나 똑같은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에 반해 남이는 뭐라 그래? 아니다. 왕은 특별하다. 우리가 왕을 좀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이 양란 이후에 나라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왕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 바로 왕권 중심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의 논쟁이지만 그 속에서는 왕을 바라보는 태도, 왕과 양반, 그러니까 왕실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이 양란 이후에 나라를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왕과 신하 중에 누가 중심이 되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개혁을 행할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한 생각 차이예요. 서인은 왕과 양반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신하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 남이는 왕은 특별하다. 왕권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나라를 바꿔가야 한다. 해서 국정 운영에 관련된 그런 논쟁, 고차원적인 논쟁인 거야. 여러분 가끔 막 역사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이 조선이 얼마나 막장인지 알아? 상복 입는 거 가지고 써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명확히 말해야 돼.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앞으로 양란 이후에 나라를 개혁할 때 누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냐를 놓고서 국정 운영 방법을 놓고서 갈등한 국정 운영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수업이 여기까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붕당의 원칙. 자, 우리 붕당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의 원칙이 지켜진다? 공존의 원칙. 너랑 나는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의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그 정당이 나머지 정당을 죽이거나 탄압하지 않는다 그랬죠. 허허, 이번엔 저희 정당이 이겼습니다. 허허, 이러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상대방과의 그런 학문적 정치적 차이를 인정해주는 그런 관용과 배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 예송 때만 해도 1차 예송 때 서인이 이겼죠. 막 서인이 남인 죽어라 이러고 막 2차 예송에 남인이 이겼다고 남인이 서인 죽어라 이렇게 안 했어. 서로 그냥 존중했다고. 그러니까 이긴 정당이 나라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긴 하지만 이긴 정당이 진 정당을 막 탄압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이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갔다고. 그러한 공존의 원칙이 지켜진 게 여기까지예요. 딱 이게 나오죠? 선조부터 지금 훈종까지. 뭐의 원칙?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며 상대방과 학문적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게 여기까지예요. 이 말인즉슨 이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공존의 원칙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는 거야. 이제부터 공부할 거는 이러한 공존의 원칙이 깨어지는 걸 볼 거예요. 더 이상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 너랑 나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 내가 옳고 넌 틀렸어. 이래서 어떤 정치적 논쟁에서 한 정당이 이기면 나머지 정당을 막 죽이고 귀양 보내고 사양 먹이고 그런 정치 보복이 일어나는 그런 극단적인 정치 투쟁이 벌어지는 게 이때부터예요. 그걸 이제 기준을 뭐라 보느냐? 바로 거기 쓰세요. 환국이라고 봅니다. 환국. 환국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정치의 국면이
전환된다라는 거야. 빠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공존해 왔잖아. 서인과 남인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 왔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직 승리한 하나의 당만 남고요. 패배한 정당은 정치판에 사라지는 거야.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걸 가지는 승자 독식의 판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으로 치면은 여러분 너무 옛날 게임이라 모르나? 천기백기 게임 알아요? 천기 올려, 백기 올려, 백기 내려, 천기 올려 막 게임 있잖아. 하나의 깃발만 남는단 말이에요. 딱 그거예요. 승자가 모든 걸 가진다. 상대방과의 공존이 아니라 이긴 당 하나만 딱 남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치 국면이 바뀌는 게 너무 급속도로 자주 바뀌어.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천기 내려, 백기 내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정치 국면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서인 들어와, 남인 나가, 남인 들어와, 서인 나가, 서인 들어와, 남인 나가. 이런 식으로 정치의 국면이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거. 그게 한국이에요. 아니 그러면 누가 이런 식으로 정치판을 확확 뒤집을 수 있을까? 아니 감히 누가 서인 들어와, 남인 나가, 남인 들어와, 서인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정치판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을까? 조선에서 그런 게 가능한 존재는 딱 한 명밖에 없죠. 누굽니까? 조선의 지존? 왕이죠. 바로 당시 왕이었던 숙종이 이러한 환국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해요. 왜 그러면 숙종은 그동안 내려왔던 공존의 원칙을 깨버리고 이 붕당들을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고 가느냐? 왜 하나의 붕당만 샥 등용하고 나머지 붕당을 버리고 또 이쪽 붕당을 딱 등용하고 버리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치판을 촥촥촥 바꿔나가느냐? 그거는 숙종의 개인적인 게 좀 관련인데 숙종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6살인가 17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돼. 소년임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당연히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 왕이 좀 아무래도 어린애니까 그 왕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숙종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누구보다도 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바꾸는 거, 정치판 바꾸는 건 1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공경해야 한다. 하고 신하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서 그 신하들로부터 절대적인 충성을 얻기를 원했던 게 숙종이야.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정치판을 팍팍팍팍 바꿔나가는 환국을 주도하고 그 결과 붕당 정치의 원칙이 공존의 원칙이 깨어지고 상대방을 극단적인 증오와 대립으로 몰고 가는 환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조선에서 이렇게 정치판이 바뀌는 환국은 총 3번 일어나요. 들어와 나가 들어와 나가 이 3번 바뀐다고. 경신한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경신한국이라는 건 경신년에 벌어진 환국이란 뜻이고 기사환국은 기사년, 갑술환국은 갑술년인데 이게 연도는 절대 외울 필요 없어. 저도 지금 경신년이 몇 년이고 기사년, 갑술년이 몇 년인지 잘 몰라요. 헷갈리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연도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자, 경신한국은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지금부터는 또 스토리, 역사는 스토리죠. 스토리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알고 있죠? 2차 예송 때 승리를 거둔 게 누굽니까? 남인이었죠. 그죠? 물론 남인이 서인을 잡아 쫓아라 이런 건 아니야. 다만 그동안 봐봐. 인조반정 이후로 이 나라는 쭉 누가 주류였어요? 서인이 주류였고 남인은 만년 2인자, 마치 유재석 밑에 있는 박명수처럼 만년 2인자였단 말이야. 근데 처음으로 늘 2인자였던 남인이 처음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쥔 거예요. 얼마나 신나. 아이 신나.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남인들이 야 우리가 이제야 1인자가 되었다. 이제야 우리가 이 나라의 전국의 주도권을 줬다. 이래서 남인들이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축하 파티를 엽니다. 전국의 남인들아 모여라! 이러면서 이제 막 파티를 연 거야. 마침 또 그날이 당시 남인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허적이라는 사람이었거든. 허적의 생일이기도 했어. 그래서 허적의 생일도 축하할 겸 우리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도 축하할 겸 대대적인 축하 파티를 엽니다. 근데 한참 운도 안 좋아. 그 축하 파티를 연 날에 야외에서 열 거 아니에요.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야. 당시 왕이 숙종이었거든. 숙종도 그걸 알아. 궁궐에서 아씨 오늘 남인애들 축하 파티 온다 그랬는데 야외에서 비가 오네. 어떡하냐. 에이 자식들 기분이다. 이럴 때 왕의 아량을 보여줘야지. 이래서 내시를 불러. 야 오늘 그 남인애들 축하 파티 하는데 지금 비가 오잖아. 여러분 당시 왕실에서는요 비가 올 때 야외 행사를 하기 위한 그 비를 막아주는 방수 천막 있죠? 기름을 먹인 방수 천막. 오늘날에야 그런 게 흔하지만 그 당시 조선에서는 그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 이게 비가 안 통하게 하는 방수 천막이 왕실에서만 소유하는 귀한 물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숙종이 내시를 불러서 야 기분이다. 그 남인애들 비 오는데 내 그 방수 천막 있지? 그거 딱 보내줘. 그리고 왕께서 보내셨다고 한마디 하고 와. 이러는데 내시가 딱 하더니 한참 있다가 사색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전하.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이미 꺼내갔답니다. 누가? 남인이요. 이미 꺼내갔대요. 여러분 이거 어떤 기분이니까 그런 거잖아. 야 기분이다 이거 하나 그런 거잖아. 여러분 친구한테 야 내 초콜릿 같이 먹을래? 하고 여러분이 주는 거랑 그 친구가 알아서 여러분 가방 꺼낸 다음에 꺼내 먹은 거야. 느낌이 완전 다르죠? 숙종도 완전 열받은 거야. 이것들이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왕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디 감히 신하가 왕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간단 말이냐. 이거 남이 잘못했죠. 남인도 약간 왕이 우리 리빠니까 허락해주지 않을까? 하고 왕을 무시한 게 있어. 완전 숙종이 극대노한 거야. 극대노. 야 왕을 능멸한 군주를 능멸한 신하를 남겨둘 수 없다. 이래서 숙종이 남인을 정치판에서 싹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누굴 들어와라 그래? 서인 들어와. 남인 다 나가. 이래서 서인 들어와 남인 나가. 해서 정치판이 순식간에 누구의 판으로 바뀐 거야? 서인이 주도하는 판으로 바뀐 거야. 남인 다 쫓겨난 겁니다. 이게 바로 경신한국이에요. 자, 이 경신한국으로 정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서인에게 넘어갔다. 그날 비만 오지 않았더라도. 참. 자, 아무튼 이제 서인이 주도하는데 여러분 서인은 봐봐. 그동안 늘 1인자였다가 한 번이지만 2인자로 밀려갔죠. 그죠? 전국의 주도권을 놔봤잖아. 여러분 가진 사람이 무언가 이러면 되게 허무하잖아. 근데 마침 다행히 왕 덕분에 권력을 손에 잡았어. 이 권력을 놓치고 싶을까? 놓치기 싫은 거예요. 또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 또 언제 왕이 야 서인 나가 남인 들어와 할지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한 번 잡은 권력 절대로 놓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서인도 이때부터는 남인에게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해요. 이때 쫓겨난 남인들을 막 귀양 보내고 사양 먹이고 막 엄청 괴롭혀. 당연히 누가 원하는 가실까? 남인이 원하는 가시는 거죠. 야 우리 그동안 안 이랬잖아. 그동안은 그래도 최소한 공존의 원칙 지킨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다 죽이고 귀양 보내갈 수 있어? 두고 보자. 우리가 권력만 잡으면 우리도 똑같이 복수할 거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과 서인이 함께 이제 남인을 찍어 누른 거야. 남인은 이제 서인에게 막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정권 잡으면 농사하지 않겠다. 근데 서인도 그걸 알아. 남인들이 이빨에 갈고 있다는 걸. 권력을 놓치면 큰일 나겠죠.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인이 어떻게 하느냐. 왕의 마음을 우리한테 붙잡아놔야겠다. 왕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미인계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안 적어도 돼. 그래서 서인에서 그 서인 집안의 여자 중에서 굉장히 이쁘고 인품이 좋은 여자를 숙종에게 왕비로 밀어넣어. 이게 바로 인현왕후예요. 인현왕후. 야, 그 발음 주의해. 인현이 아니에요. 인현이에요. 인현왕후. 서인 집안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숙종에게 왕비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고 남인이 어떻게든 숙종의 마음을 뺏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남인이 서인 새끼들 봐라. 왕한테 미인계를 쓰네. 우리도 미인계라면 뒤지지 않아 라고 하는 거야. 왜냐? 당시 남인 집안의 여인 중에서 남인 집안의 딸 중에서 진짜 기가 막힌 미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있죠. 이 조선왕조실록은 양반들이 쓴 거잖아. 그 점자는 성리학을 중시한 양반들이 쓰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 사람에게 중요한 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리학이잖아요. 그 외모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써. 특히 남자 중심이잖아. 여자의 외모에 대한 얘기는 더더욱 안 나와. 그런데 그런 꼬장꼬장한 남자 양반 사대부들이 쓴 왕조실록에 유일하게 여자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어. 그 500년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외모에 대한 칭찬이 적힌 유일한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조선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는 장희빈이야. 그 깐깐한 양반 사대부도 너무 이쁘다. 너무나 아름답다. 제가 좀 과장하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기록에 적혀 있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 말을 썼을까. 그 남인 집안의 여자였거든. 그래서 남인이 이 서인으로부터 왕의 마음을 본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 장희빈을 왕의 후궁으로 밀어넣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보는 순간 한 방에 가요. 이렇게 이쁘다니. 한 방에 가버려. 거기다가 이건 또 성격차이 있는 게 인현왕후는 어떤 여자냐? 정말 천생 여자. 그러니까 진짜 얌전한 여자 있잖아요. 이제 뭐 숙종이 좀 스킨십만 하려고 치면 전하 밝은 대낮에 군왕께서 이렇게 여인의 몸을 탐하는 건 옳지 않사옵니다. 이런 여자 있죠? 애교라고는 부릴 줄도 모르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그냥 고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법으로 따지면 참 완벽한 여자지만 이 남자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약간 너무 재미없다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장희빈은 여자가 봐도 진짜 여우 같은 여자. 여러분들 그 있죠? 진짜 여우 같은 여자 있잖아요. 남자 앞에서 막 꼬리치고 약간 애교 부리고 소리 내고 그런 스타일인 거야. 엄마 전화 이러고 막 엄청 애교도 부리고 한 거야. 가뜩이나 이쁜데
인현왕후랑 완전 다른 매력인 거야. 엄청 애교도 부리고 아양 떨고 이러니까 숙종이 완전 장희빈에게 마음이 간 거야. 그래서 숙종이 인현왕후를 홀대하고 장희빈이랑만 짝짝꿍을 하고 놉니다. 그러다가 장희빈이 숙종의 아이를 베게 돼요. 인현왕후랑 숙종 사이에서 아이가 없어. 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아이를 베게 된 거야. 이거 세자를 잉태한 거죠. 그래서 숙종이 가뜩이나 이 장희빈에게 마음이 가는데 장희빈이 자기 아들까지 낳게 된 거죠. 아이들까지 임신한 거잖아. 그래서 숙종이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인현왕후를 폐위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이를 낳은 장희빈을 희빈 장씨로 임명하고 이제 곧 왕비로 삼을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누가 반대할까? 서인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권력을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인이 안 됩니다. 정식 왕비를 어떻게 폐위합니까? 이러니까 숙종이 그러는 거지. 되는데 이제 나가. 야, 인현왕후 폐위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서인 나가. 누구 들어와? 우리 이쁜이 희빈이 들어오고 남인 들어와. 해가지고 권력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기사왕국이야. 그래서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장희빈 덕분에 남인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남인은 어떻게 할까? 무자비한 복수를 하는 거야. 서인 이 새끼들 해가지고 이제 막 왕이 앞에서 전하 이러고 알랑달랑 하면서 이제 숙종에게 얻은 신임을 토대로 서인들에게 칼부림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 니네 그때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이러고 귀양 보내고 사양 먹이고 막 하는 거야. 이 서인이 이빨을 빠딱빠딱 갈고 있겠죠. 근데 장희빈이 너무 이쁜 거야. 이 숙종이 막 떠나갈 줄을 모를 것 같았는데 여러분, 숙종 진짜 나쁜 남자의 표본이에요. 그렇게 조선왕조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질린 거야. 맨날 만나면 전하 이러는데 그 한두 번이 이제 숙종이 나쁜 남자인 게 이 장희빈에게 질리니까 누가 떠오르는 거야? 인현왕후가 떠오른다. 우리 인현왕후는 얌전하고 착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이랬는데 얘 맨날 콧소리만 내고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전하 이러기만 하고 단아하고 고운 인현왕후가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장희빈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러분들 질투가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제 남녀 커플이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엄청 섹시하고 이쁜 여자가 와. 그럼 남자는 참 슬픈 게 본능적으로 눈이 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야, 너 지금 어디 봐? 오빠 지금 눈 어디 돌아가? 눈이 콱! 이렇게 하면 있잖아. 장희빈이 다 그런 스타일이야. 오빠 지금 딴 여자한테 눈 돌리는 거야? 콱! 이러니까 질투심이 엄청 많은 여자였어. 근데 숙종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누구한테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야. 인현왕후에게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숙종이 인현왕후를 만나러도 가. 유배지로 가서 부인 곧 내가 부인을 불러 올리겠소 이래가지고 소문이 퍼지는 거야. 왕의 마음이 장희빈을 떠났다. 왕의 마음이 인현왕후에게 돌아가고 있다. 왕이 다시 누구를 복위시킬 거다? 인현왕후를 복귀시킬 것 같다 라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야. 장희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래가지고 질투에 차서 어떤 짓을 벌이냐, 인현왕후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인형 만들어 놓고서 인현왕후 적어놓고서 인현왕후 인형에다가 못 박고 막 우스워 보이지만 얘들아 이거를 스케일 꽤 크게 써. 진짜 궁궐로 무당을 불러들여서 인현왕후를 죽이는 저주를 내리는 막 굿을 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영화 곡성 본 적 있죠? 막 상대방이 살을 내려가지고 막 굿하잖아. 그런 식의 대대적인 저주를 막 퍼붓는 거야. 근데 그게 들켰어. 숙종한테. 장희빈이 인현왕후에 대한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이게 들킨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이 떠났는데 이런 짓까지 하니까 장희빈이 이뻐 보일까? 안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숙종이 말하는 거죠. 이런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여인을 왕비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장희빈을 폐위하고 다시 누구를? 우리 현숙한 여자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불러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남이 어떻게 돼? 난리가 난 거지. 전화 아니 됩니다. 왜? 장희빈이 비록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건 맞지만 장희빈은 이미 누구의 엄마죠? 알잖아.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미 아이를 낳은 상태야. 심지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세자의 엄마란 말이에요. 아무리 행실이 올바르지 않지만 세자의 어머니를 함부로 폐위시켰었습니다. 연산군 때 봐봐. 연산군 때도 숙종이 연산군의 친어머니 숙종이란다. 성종이 윤씨를 폐비시켰다가 연산군이 나중에 엄마 복수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잖아. 이미 조선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세자의 어머니를 함부로 폐위했다가 훗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숙종 안 되는 게 어딨어. 장희빈 나가. 남인 나가. 쫙 내보내고 다시 누구 들어와? 우리 이쁜이 인현왕후 들어오고 서인 들어와. 이래서 또 권력이 누구에게 바뀌는 거예요? 서인에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좀 슬픈 게 장희빈 죽어요. 나중에 화약 먹고 죽어.
그 유배 가서도 계속 인현왕후를 저주하거든. 이게 진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저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복귀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숙종이 또 그 사실을 알아. 장희빈이 귀양 가서도 유배 가서도 인현왕후를 저주했다. 그래서 인현왕후가 죽었다 생각을 해서 장희빈에게 사약을 먹여서 장희빈을 죽여요. 참 나쁜 남자죠, 여러분들. 숙종 같은 남자를 만나시면 여러분 인생 대판 꼬이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좋다면 생각하지 마. 큰일 나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된통 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봐봐. 이렇게 정치판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죠? 서인 들어와 남인 나가, 남인 들어와 서인 나가, 서인 들어와 남인 나가. 정치판이 왕의 주도, 왕의 변덕에 따라서 확 바뀌고 있죠, 그죠?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한 번 권력을 쥔 정당도 언제 밀려날지 모르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상대방 정당을 그냥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거야. 특히 이때 서인 한 번 권력을 뺏겼다가 겨우겨우 찾았죠. 서인은 이때 다시는 권력을 놓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남인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 남인을 완전히 자근자근 밟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있어. 걔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 노론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건 너무 심하다. 좀 적당히 봐주자 했던 게 소론이야. 노소, 늙을로 젊은 소. 그러니까 노론은 나이가 많은 애들. 그러니까 경신한국을 직접 겪은 애들. 그래서 남인에 대한 원한이 많았던 좀 나이 많은 애들이 노론이고요. 소론은 이 경신한국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좀 젊은 애들. 그래서 남인에 대한 원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애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결국 권력의 주도권은 노론이 쥐게 되고 남인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환국, 이 조선에 가지고 온 변화는 뭐냐? 일단 봐봐. 붕당 정치가 완전히 맛이 갔죠. 그죠? 그동안의 붕당 정치는 어때? 상대방과 우리 정당의 정치적인 학문적인 생각 차이를 인정하면서 너랑 나는 생각이 달라. 이러면서 함께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게 붕당 정치였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오직 승자 독식. 이긴 당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이긴 당이 상대방 정당을 완전히 죽일 각오로 달려드는 무자비한 보복이 이루어지면서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 내가 올바르고 넌 잘못됐어. 공존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권력이 어떻게 돼? 오직 하나의 정당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의 정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는 거야. 바로 일당 전제화라 그래. 이렇게 그전처럼 서인과 남인이 골고루 권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긴 정당이 권력을 싹 다 독점해 나가는 거야. 일당 전제화라고 합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 일당 전제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 이거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봐봐. 집중해, 얘들아.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얘들아, 봐봐. 예속 논쟁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마 교과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교과서나 시험에 예속 논쟁 때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었다는 표현이 나와. 틀린 말 아니야. 논쟁이 격렬하긴 했어. 하지만 대립이 격화되고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질지언정 상대방을 죽자고 달려지진 않았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공존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비록 격렬한 대립을 하긴 했지만 최소한의 룰은 지켰단 말이야. 근데 왜 이때 넘어와가지고는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세계가 됐을까?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왕인 숙종이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판의 국면을 확 뒤집었다며요. 왕이 주도해서 이런 환국을 펼치니까 신하들 사이에서도 공존의 원칙이 깨지고 일당 전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야. 생각해봐. 양반들이 뭐 사이코패스야? 갑자기 몇 년 만에 인성이 변한 거야. 이때까지만 양반들이 호호호 우린 생각이 다른 걸 뿐이죠 이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착한 양반들이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아니잖아 얘들아. 갑자기 양반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인성이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 왕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신하들이 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비록 여러분 그러니까 분당 정치가 변질된 표면적인 이유는 국왕이 주도한 환국 때문이지만 이를 통해서 공존 원칙이 깨진 거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붕당 정치가 변질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조선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좀 지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조선 후기에 그 대동법이 시행되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 대동법? 대동법이 조선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죠? 대동법으로 인해서 물류 유통이 증가하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죠. 그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대동법이 전국으로 시행된 게 숙종 때예요. 그러니까 숙종 때는 이미 조선이 그 양란과 호란 이 두 번의 양란으로 입은 전쟁의 치료가 완전히 치료가 되고요.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을 때가 숙종 때야. 이거 봐봐. 자, 조선 후기
특히 숙종 때 들어오게 되면은 조선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거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조선 후기 숙종 때쯤 들어서는 양란의 그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걸로 모자라서 조선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농업 생산량도 엄청 늘고요. 이양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법 때문에 농업 생산량도 엄청 늘고 대동법이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업도 발전하고요. 수공업도 발전하고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 변화,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도권을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그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거야? 훨씬 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권을 장악했을 때 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한 이 정도라 그런다면 이 조선 후기 들어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숙종 때쯤 되면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파이의 양이 그 전에 비해 엄청나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나겠죠. 그죠? 권력을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훨씬 늘어난 거야. 경제가 발전하니까. 이해가요? 자, 그럼 또 이게 첫 번째 변화. 그러니까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퀘스트의 보상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지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붕당 정치, 이 발임들, 붕당을 이끌어가는 발임들, 원래 얘들 근거지가 어디예요? 그저 지방이었죠. 향촌사회란 말이야. 원래 얘들은 향촌, 지방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란 말이야. 얘들의 근거지는 지방이에요. 그 발임이 훈구를 상대로 끝끝내 이길 수 있던 이유도 향촌사회를 꽉 장악하고 있었잖아. 유양소, 향약, 서원 같은 걸 통해서 향촌에서의 주도권, 기반이 튼튼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그 전에 막 예속 논쟁이건 그 전에 이런 거 막 할 때는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도 미련이 없어. 왜? 어디로 내려가면 그만이야. 본인들의 근거지인 향촌, 지방, 향촌으로 내려가면 그만인 거예요. 내려가면 여전히 본인들의 권위는 튼튼한 거야. 지방에 내려가, 뭐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도 쿨하게 지방 내려가면 돼. 왜? 지방 내려가면은 수령도 자기를 무시 못해. 아이고 양반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수령도 자기 의견 존중해줘. 유양소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내면은 그 의견을 수령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어때? 향약으로 향촌사의 백성들을 꽉 잡고 있죠. 백성들이 자기만 보면은 아이고 양반 나으리 이러고 고개를 팍 숙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도 본인들의 권력이 탄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큰 미련이 없는 거야. 내려가면 그만이지 뭐. 어차피 향촌에서 나의 권위가 살아있는데. 근데 문제는 조선 후기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누가 등장하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돈을 많이 번 부유한 평민들이 생기는 거야. 부유한 평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양반이 아니지만 신부는 평민, 백성이지만 경제적으로 뭐 장사를 하건 농사를 잘 꺼내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부유한 평민이 등장하는 거야.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으로만 따지면 양반을 압도하는 경제력을 가지는 평민들이 등장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평민이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저기 있는 양반보다 여러분 돈이 한 몇십 배는 많아요. 저기 있는 양반은 다 찌그러져간 초가집에 살지만 여러분은 막 고르등받는 귀화집에 살아. 그 양반을 바라볼 때 존경심이 들까요? 그전에는 내가 진짜 별 볼일 없는 가난한 백성들일 때 아이고 양반 나으리 하지만 이제 내가 돈이 훨씬 많네? 양반 보고도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지? 내가 쟤보다 돈도 훨씬 많은데? 이 양반 보고도 그냥 까딱까딱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더 이상 향촌사회에서 양반의 권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이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돈을 번 평민들이 등장하니까. 그리고 여기 봐봐. 너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평민이야. 돈을 벌었으면 뭘 갖고 싶을까? 그죠?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부유한 평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족보를 사거나 벼슬을 사기도 하고요. 특히 누구에게 완전 붙어먹냐? 그 지방에 수령에게 붙어먹는 거야. 얘들이 가진 건 돈밖에 없죠. 뇌물을 엄청 바치는 거예요. 사또 나으리 이러면서 뇌물을 바치는 거야. 당연히 수령은 누가 이뻐 보일까? 늘 자기한테 꼬장꼬장한 소리만 하는 양반보다 자기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자기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이 부유한 평민이 더 이뻐 보이겠죠? 그래서 수령도 이제 이 부유한 평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야. 둘이 한 팀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양반이 좀 봐봐. 예전처럼 중앙 정치에서 막 싸우다가 밀려났어. 향촌 사회로 내려왔어. 내려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향촌사회에서 본인들의 양반들의 권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부유한 평민과 수령이 팀을 먹고서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네. 이제 더 이상 향촌사회로 내려와도 예전처럼 향촌사회에서 지배권과 권위를 누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제 중앙정치에서 밀려나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누구랑 싸워야 돼? 수령과 부유한 평민과 싸워야 돼. 이게 쉬울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겼을 때, 중앙정치 싸움에서 이겼을 때 차지할 수 있는 보상은 어마어마해졌지만 반대로 패배해서 향촌사회로 내려가면 예전처럼 향촌사회에서의 지배권을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 거지. 이기면 모든 것 같지만 패배하는 순간 개털될 수 있다. 절대로 중앙에서 밀려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가지고 권력이 이렇게 극단적 대립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환국은 표면적인 이유는 숙종의 파행적인 정치 운영, 숙종의 그 환국 때문이지만 이런 붕당 정치의 변질, 붕당 정치가 봐봐 정리하면은 이렇게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서 공존의 원칙이 깨어지고 승리한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상대방 정당을 극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붕당 정치의 변질은 그 이유가 뭐냐? 표면적으로는 왕인 숙종이 정치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환국을 주도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 후기에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차지할 수 있는 보상은 늘어나고 새롭게 부유한 평민이 성장해서 수령과 편을 먹고 향촌사회에서 양반들의 권위를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이겼을 때 모든 걸 갖지만 패배하면은 나의 위치가 위태롭다 하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 때문에 더 극단적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봐봐. 이런 식의 극단적인 대립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등장하는 왕들이 말합니다. 야, 정치가 개판이다. 더 이상 붕당 정치에서는 예전과 같은 조화와 균형과 공존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라가 운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 공존의 정신을 다시 뭐 해야 한다? 되살려야 한다. 누가 되살릴 수 있죠? 왕인 내가 직접 너희들 사이에, 붕당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서 잃어버린 공존의 원칙을 회복하겠다. 해서 뭐가 나오냐? 이 변질된 붕당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왕이 직접 나섭니다. 그게 바로 탕평책이에요. 탕탕평평.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누가? 왕이 직접.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이 탕평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뒷장에 보면 여러분들 뒷장 보기 전에 여러분들 앞장 프린트 앞장에도 여러분 예속 논쟁 표 위에 만화가 나오죠. 서인과 남인의 대화. 이 대화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죠. 이 그림 봐봐. 서인이 뭐라 그래? 효종께서는 둘째 아들로서 왕위를 이으셨으니 대비는 1년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남인 효종은 왕입니다. 일반 사대부랑 예법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대비는 3년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남인과 서인의 대화를 보고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런 대화 자료도 보시고 뒷페이지에 나오는 그 외에 예속 논쟁과 관련된 다양한 이런 자료들 있죠? 글로 된 자료건 대화로 된 자료건 만화로 된 자료건 이런 자료를 보고서 더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예속 논쟁과 환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붕당 정치의 원칙이 지켜지던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던 예속 논쟁을 끝으로 이제부터는 붕당 정치의 원칙이 무너지고 변질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환국 그리고 그 환국의 원인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엔 탕평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